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20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오늘 출연진들이 워낙 점잖으셔서 함성이 없어요. 다시 한번 박수!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당캐의 진행자 김영호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서당캐 방송을 만들어갈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단짝이신 박주민 의원님은 지방 공연을 또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두 분의 스페셜 게스트 모셨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호남 민심의 지지를 받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다니셨던 분이죠. 국민통합의 메신저로 전국을 누비신 김홍걸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홍걸입니다. 네. 대선 이후에 좀 쉬셨어요? 아, 예, 좀 쉬고, 네. 예, 이것저것 정리할 일도 있고 해서, 네. 예, 나름대로 좀 바빴습니다. 네. 그럼 근데 대선 기간 끝나고 좀 정리할 일들이 채무 관계를 좀 정리하셨나요? 뭘 인간적인 채무죠? 네, 인간적인 돈이 채무. 아니고. 아, 그러면 요새 식사 자리 같은 거. 예, 예. 네. 예. 대표적으로 좀 중요한 인사 만나신 분 계세요? 중요한 인사라기보다, 네. 오히려 이제 대선 기간 중에, 네. 이 성원해 주시고, 네. 도와주셨던 분들, 네. 인사를 조금 드렸죠. 네. 다는 못하고. 사실 김영건 의원님이 저도 그거 열심히 하고 다녀야 그렇죠. 되는데 말이죠. 네. 호남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100% 가까운 정도로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세요. 이런 지지 이유는 김홍걸 박사님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호남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선택할 만한 정당은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당 둘밖에 없다고 그쪽에서는 보셨는데, 네. 이제 대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정권 교체 이뤄냈고, 이제 그게 가장 큰 거고, 네. 그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5.18 행사라든가 그런 거를 거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당과 새 정부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생기셨고, 반대로 국민의당 쪽은 이제 점점 무너지는 모습, 질이 네. 멸렬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쪽에 대한 기대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지지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민심이란 건 항상 어느 지역이든 간에 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좀 겸허한 태도로 네. 예, 그분들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네. 대통령 취임하시고 이제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 그때 김홍걸 위원장님도 참석하셨는데요. 예, 예. 아, 정말 그때 오랜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 예, 부르면서 또 그때 한 여성분 나오셔서 예, 예. 정말 아팠던 그 과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전 국민이 다 눈물을 흘렸고 또 대통령께서 그분들에 대한 아주 따뜻한 배려의 모습을 보고 네. 확실히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입장하실 때 이제 5.18 유족들이라든가 이런 민주화 운동 관련된 유족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입장하신 거가 참 의미가 있었다고 네. 보고요. 또 이제 기념사 중에서 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신 열사들 네. 이름들을 이름 하나씩 직접 불러주셨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네. 과거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분들을 존중하고 네.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세력이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됐다. 네. 이런 부분을 선언하신 것이 네. 의미가 있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의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우리 당의 농부 국회의원이시고 흥부처럼 착하신 국회의원.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국회의원. 불모지 경북에서 열심히 민주당 씨앗을 뿌리고 계신 흥부 김영건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영건입니다. 네.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대선 이후에 어떻게 또 지내셨어요?
저는 대선 때 주로 이제 경북에 다녔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이렇게 민원들을 많이 접수하게 되었고, 선거 끝나고 나서 그때 이렇게 파악된 민원들을 뭐 또 다시 현장에 가서 그분들 만나서 뒷작업도 좀 해야 되고, 또, 이후에 필요한 그 조치들을 함께 해나가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예를 들자면, 경북 봉화의 석포 재련소 주변의 중금속 오염. 네. 그러니까 이런 상당히 이제 문제가 제기된 지는 오래되어도 그것이 이제 중앙 언론이나 사회 문제가 되지 못하고 네. 계속 묻혀 있었던 문제들인데 그분들을 뭐 서울로 모시고 와서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네. 언론에 보도되도록 또 좀 도와드리고 또 국회 중심으로 간담회도 준비하고 이런 일도 있고요. 울진에 가면은 남수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네. 그 산이 석회 광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30년, 40년 동안 채굴을 하다가 보니까 이 광산이 그 집안 침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싱크홀처럼. 네, 네, 그러니까 네. 대규모 붕괴 사태들이 일어나는데 사상자도 아니죠. 그게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이 사는 뒷산에서 그런 일이 네, 일어난 네, 거예요. 뒷산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년에 일어난 일이고, 근데 이제 마을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산이 뭉청뭉청 무너져 들어가니까. 그러면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근데 선거 때 이제 그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네. 선거 이후에 또 연락해가지고 그 네. 이후에 그건 이제 산자부 쪽 관련 아닙니까? 네, 네. 또 그런 문제를 같이 한다든가, 영양에 가면 또 풍력 발전 네. 하는데 선거 때 제가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보통 풍력 발전은 평지나 구릉지 같은 데 하잖아요. 인적이 사람이 없는 곳에. 네네. 그런데 영양의 현장에 가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절벽 같은 산을 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환경 파괴가 엄청 심한 거죠. 난개발인 거고. 네,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풍력 발전하고 그 민가하고의 이격 거리가 아직 법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민가하고 법적으로 얼마 이상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당연하죠. 당연히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사드부터 환경영향 평가가 네. 없나 봐. 그 저도 네. 그 비슷한 얘기를 네. 그 전남 신안 섬 쪽에서 들었는데 이제 주민들 민가와 너무 가까운 곳에 그렇죠. 풍력 발전 시설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있다 예. 하는데 그러니까 풍력 발전이 원래 친환경이라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반환경이 돼버리는 네.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거리 있다가 보니까 이게 작동을 하면은 소음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하니까 어지럼증 네. 뭐 이런 것들 실제 발생한다 그러고.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우선 개발 단계인데 네. 워낙 환경 파괴가 심해갖고 도대체 산림청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그냥 허용했는가. 네, 네.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서울 와갖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개혁, 규제 완화 조치를 한다고 하면서 네, 네, 네. 실질적으로 산림청이 이 감독할 기능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참. 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선거 때 이제 다니면서 현장에서 파악된 민원들 네. 그렇게 이제 쫓아다니고요. 또 근래에는 그 마사회 네. 그 경마장 네. 그 마필 관리사라는 네. 한 분이 자살을 하셔가지고 네, 네. 그 마사회 경마와 관련된 그 사람들의 고용 관계 네. 이 부분을 또 좀 해결해 보려고 네. 마사회하고 노조하고 네, 네. 그건 이제 부산 경마장에서 그 사망 사건 네, 그 자살이거든요. 네, 네, 네. 일어나고 거기도 가보고 네. 주로 현장 위주로 밑으로 아, 빡빡이는 일들을 주로 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셨고요. 그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정말 TK의 벽을 실감하게 됐는데요. 네.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TK에서도 이제 국정 운영 지지율은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 경북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잘하신다 그래요. 생각보다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하신다. 그리고 계속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그 반응들이 대체적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권이 바뀌어서 연결고리가 일단 별로 없으니까 대구 경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본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맥, 연고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소외받지 않을까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은 꽤 있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특히 대구의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마 대구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김부겸 신임 장관. 그렇죠. 예,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래도 대구를 상징하는 또 의원님이시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장관이 되셨고, 제가 또 청문회 김부겸 장관 청문회했잖아요. 예. 청문회 끝나고 김부겸 장관한테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TK 대구 쪽에 얼마나 애정이 많은지 몸소 실천하십시오. 예. 그랬더니 김부겸 의원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왜 네 지역구 얘기는 안 하고 왜 대구 얘기 네가 왜 대구 걱정을 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선거운동을 대구에서 시작하셨고 그러니까요. 선거운동을 마감하는 날도 대구에 다시 찾아가서 일정을 시작하셨고 네. 분명히 대구 경북에 대한 그 의사표시는 네. 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최근에 인사를 하는 거 보면 네.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이제 지역 안배 같아요. 예. 김웅걸 박사님, 최근에 호남 자주 가셨을 예. 텐데요. 지난주에도 목포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번에 또 우리 인사를 보면 또 호남 출신 인사분들도 많이 입각이 됐는데 이제 호남에서 홀대론 같은 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죠? 예, 그렇죠. 근데 뭐 아직은 이제 시작이니까 네. 이제 지금은 장차관 수준의 이 고위급 인사만 이루어진 상태고 네. 이제 그 밑으로도 사실 그동안에 인사차별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좀 꾸준히 네. 단기간에 하고 끝날 일은 아니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꾸준히 돼야 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안주해서는 안 되고 절대 안 되죠. 옛날 같은 그런 무조건적 지지는 어느 지역에서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빨리 내각 구성이 돼서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우리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지금 발목 잡기를 너무나 세게 하고 있어요. 야당의 인사 발목 잡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저는 농해수위 소속인데 네. 우리 이제 그 농림부 장관도 해야 되고 해수부 장관도 청문회를 해야 되고 네. 근데 농해수위는 숙제를 다 했어요. 네. 두 장관 다 네. 이제 오늘 농해수위 그러니까 농림부 농림축산식품부 네. 장관 네. 청문 보고서 채택을 오늘 네. 마무리했거든요. 네. 네. 근데 농해수위는 상대적으로 여야의 협조가 잘 돼갖고 일이 빨리 진행되었는데 네. 다른 위원회들 보면은 네. 좀 상황이 심각하죠. 네. 근데 저는 우선 드는 느낌이 뭐 자유한국당 문제 아닙니까, 그죠? 네. 이분들이 탄핵된 그 정부 여당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빨리 잊어먹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네. 이런 문제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탄핵에서부터 기인하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가 출범되는 과정은 전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맞는 게 아니냐. 우선 출범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그 정책적인 문제나 이후에 발생하는 오류가 있으면 그것은 냉정하게 따지고 들더라도 출범은 전적으로 이렇게 좀 대승적인 모습으로 함께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네. 우리 청문회 그
제도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청문회도 이제 뭐 민변이나 우리 시민사회 세력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도덕적인 문제는 민변 같은 경우는 주로 법률가니까 내부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근데 거기서 통과 여부를 이제 결정짓죠. 그래서 결정진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요. 만약에 통과된 분은 이제 정책청문회 중심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최근에 뭐 보도됐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장관 추천하면 안 하려고 그런다잖아요. 뭐 자식들과 자식들 뭐 부인들 뭐 정말 모든 것을 다 까니까 그것도 그 팩트를 갖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혹, 뭐 카더라.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금 기피한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안경환 후보자 같은 분은 그러니까요. 뭐 본인과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파헤쳐져 가지고 상처를 입으셨고, 지금 오늘도 보면 김상곤 후보자 보면 완전히 색깔론으로 무슨 사상 검증하겠다는 식으로. 아니 대한민국에서 장관 후보자로 나온 사람이 무슨 용공분자 친북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인 그런 면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자유한국당에는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 국민의당 경우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에 협조하면 혹시 이중대 소리 듣지 않을까 염려하고 중립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박쥐라고 그럴까 봐 염려하고 또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았다가는 적폐 세력과 한패라고 소리 들을까 봐 또 염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안경환 후보자 낙마하고 난 뒤에 그분이 최근에 쓰셨다는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매해서 읽어봤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원래는 그 박원순 시장하고 서울시 인권조례 만드는 데도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그 초기에 인권위원장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낙마하고 나서 제가 일부러 책을 사갖고 읽어봤는데, 저는 그 책을 읽어보고 나서 우리 사무실 여직원들한테도 그리고 우리 제 두 아이에게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이론서가 아니고 남자, 여자, 성, 그리고 인간관계, 뭐 권력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다독하고 사색을 많이 한 그런 선상에서 나오는 일종의 생활의 지혜서. 그러니까 이게 그 남녀 관계나 성이라는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구나 피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런 문제들을 잘 그 대응하고 해야. 근데 상당한 지혜와 그리고 특히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분이 뭐 그 자료가 공개되는 과정, 그 의혹도 좀 있지만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낙마 참 아쉬워요. 그 안경환 후보는 저는 사실 이제 아는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제가 몇 명 지인들한테 여쭤봤어요. 안경환 후보 어떤 분이냐 이제 장관 추천됐을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낭만파라는 거야. 낭만주의자고 낭만파인데 진보 진영에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대요. 그래서 뭐 박원순 시장도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우리 진영에 아주 엄격한 잣대를 냈기 때문에 아주 개혁성과 뭐 이런 것이 굉장히 검증된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편향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전혀 아니고 그분이 교수로 서울대 교수로 계실 때 그 당시에 서울 법대에 여성 교수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잘못이다. 이래서 그분이 여성 교수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셨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돌고 낙마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사회적인 비난하고 그분의 삶은
또 상당히 달랐던 기차는 거예요. 떠났어. 그걸 진작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낭만 후에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뭐하냐고. 제가 낭만 뒤에 책을 사봤어요. 그분이 낭만하신 것은 안타까운데 네. 새로 지명된 분이 네. 정말 그 검찰 사법 개혁을 강하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네. 안경환 이 교수께서 낙마했을 때 쾌제를 불렀던 사람들이 네. 그 쾌제가 비명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목욕탕에서 네. 자유한국당 한 연세 드신 의원을 만났는데 네. 탕 안에서 하는 말씀이 여시 피하려다 호랭이 만났다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안경환 후보님께서 사퇴했을 때 했던 말씀, 나를 밟고 지나가더라도 검찰 개혁은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우리 김영건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하셨던 과일 간식 급식법을 이번에 발의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과일 간식 급식법. 그러니까 과일 간식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군대 내무반에도 과일 바구니를 넣는 정부가 되자.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그러니까 얘기했던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법에는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지금은, 급식에 어느 날 과일이 한쪽 나오는 날도 있고 안 나오는 날도 있죠. 네.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간식으로 과일이 나가도록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 한 2교시쯤 끝나고 네. 10분 쉬는 시간을 20분으로 늘리고 네. 잠시 휴식도 주고 그때 간식을 제공하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생각해 보면 네, 네. 2교시 끝나고 도시락 다 까먹잖아요. 배고프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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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들은 항상 바쁘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을 제대로 못 먹고 학교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따뜻한 법이다, 이거. 네. 네. 그래서 2교시 끝나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 형식으로 쉬는 시간을 조금 더 주고 네네. 간식을 제공해 주자. 그럼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간식을 제공해 주면서 우리 농산물로 친환경 네. 농산물로 제공을 해주고 특히 우선 과일부터 시작을 하되 네. 더 나가면은 뭐 강정이나 육포나 건과 이런 것들 육포 얘기는 빼세요. 의원님이 소를 키우기 때문에 직업과 연관된 이 발언을 하지 마시고 과일만 얘기하세요. 과일. 네. 소를 키우셔서 육포 얘기는 빼세요. 그럼 돼지 육포. 돼지 육포. 돼지는 안 키우시니까. 예. 네. 이런 해주면 네. 농업은 생산하는 농민들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문제는 판로를 확보하는 문제인데 네. 특히 지금 과일 농가들의 판로 확보가 상당히 이제 애로점이 있으니까 네. 농가도 좋고 네. 청년들한테 네. 이 식생활 개선. 너무 좋죠. 예,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그 채소와 과일 섭취량이 어느 나라나 다 모자라요. 예. 그런데 이거 보니까 미국의 일부 주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유럽에서도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법안을 발의한 거죠. 우리 집에도 도입할게요. 우리 집에도. 네. 예. 근데 역시 사관이 단감이니 과일 많이 나는 경북 출신이셔서 그런지 좋은 아이디어 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금년에는 귤 풍년이 났다. 뭐 다음 해에는 사과 풍년이 났다 이러면 그러니까 제값을 못 받고 막 헐값으로 그렇죠. 내야 되고 할 때 그런 거를 좀 구제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간식제가 도입되면 1년 내내 간식을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 1년이란 기간 동안 과일이 꾸준하게 공급되려고 하면은 그것에 맞추어서 생산 기반도 편제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좋네. 이거 김영란법 유지시키면서 그렇죠. 과일 간식 금지법 도입하면 뭐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FTA 대응이 될 수도 있고 김영란 피해에 대한 구제책도 발의되신 거죠? 예, 발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참 잘하셨어요. 박수. 고맙습니다. 예,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제 미국 가셨어요. 이제 오늘 현재 이제 많은 일정 소화하고 계신데요. 국내외에서 이번 정상 외교에 대한 아주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성과 정말 모든 국민들이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우리 김홍근 박사님. 네. 저는 뭐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사실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합의가 되는 그런 성과 자체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네. 현재. 그러니까 우리도 외교 안보 라인이 이제서야 구성이 돼가지고 그렇죠. 준비가 좀 부족하고 미국도 우리보다 뭐 3개월 이상 늦게 일찍 시작하긴 했지만 그쪽은 좀 일 처리가 느린 데다가 차관에 차관보까지 청문회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라 지금 한국과의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협상해서 어떤 것을 받아내자 이게 다 이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번 회담은 뭐 상견례를 하면서 좀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가느냐 이런 것이 그렇죠. 탐색전. 예, 예. 근데 사실 그것도 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죠. 네네. 뭐 다른 지도자들도 좀 그런 게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경우에 이제 다른 나라 지도자를 만났을 때 받은 첫인상을 가지고 네. 그 나라와의 외교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를 좀 판단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쪽이 뭐 부드럽고 온화하면서도 또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하다 네네. 하는 그런 인상을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우리 김용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서로 간의 신뢰의 축적. 네. 그것이 이번 외교 성과로 가장 큰 결과물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정상은 사실상 임기를 함께하는 그 정상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첫 만남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거나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시도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 관계의 시작을 풀어나가는 거.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저는 이제 트럼프 쪽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올 여지가 있다. 왜냐 그러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외교 관계이긴 하지만 여기서 점수를 얻어서 국내의 여론을 조금 이렇게 무화시키거나 이럴 필요성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예측은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때까지 여러 부분에서 기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국정관리를 잘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외교 부분에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네. 그런 기대도 좀 하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뭐 사드 문제나 또 네. 한미 관계에서 아마 가장 제가 제 느낌에는 네. 가장 그 강조할 부분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아주 성숙한 나라라는 것을 네. 많이 강조하실 거예요. 근데 미국도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나라고 성숙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우리가 지난 겨울에 촛불, 네. 광장의 민심, 그리고 그것을 수렴해 나가면서 현실 정치를 변화시켜 나가는 네. 과정을 보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춰도 이만큼 성숙된 민주주의를 국민 개개인이 몸으로 실천하는 국가가 사실 잘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 박근혜 정부 뭐 한 3, 4년 또 탄핵 이 과정 속에서 또 지난번 방송에서 언급했다시피 그 사드 문제 알박기 할 때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미국 가서 사드 조기 도입 이런 아주 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 권력이 그 국민을 무시하고 사드를 전개했던 그런 모습 보면서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한국 정부는 예전의 유신 때와 같은 군사 독재와 같은 민주적인 제도와 과정이 없는 나라구나라고 지금 사실 폄하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완전한 민주주의가 성립된 나라다. 근데 이것을 굉장히 강조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이 아주 그냥
보편적이면서도 아주 그냥 기본적인 이런 입장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풀어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뭐 FTA 문제도 결국은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주권국가로서의 네. 주장을 펼쳐나가겠죠. 네. 근데 아까 김홍걸 박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트럼프가 첫 이제 대면하고 이제 그런 좋은 인상 심어주면 이제 앞으로 그 외교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시진핑 그 미중 정상회담 때 굉장히 그 정상회담 전에는 꽤 긴장된 상태였거든요. 서로가 네. 이제 굉장히 폄하하고 그랬는데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제지가 조금 소극적이니까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인신매매 국가 3등급으로 중국을 또 완전히 한번 망신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결국 비즈니스맨으로서 네. 굉장히 심리전에 아주 강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대통령들은 주로 이렇게 첫 인상 보고 또 성품 보고 이 사람의 도덕성을 보고 앞으로의 외교 관계를 설정해 나갈 수 있는데 하여튼 트럼프는 그때마다 대응하고 또 그 국면에 따라서 확실히 그 자기의 태도도 돌변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저는 평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이고 네. 그 정말 뼛속까지 이 장사꾼 기질이 강한 사람이다. 네, 네.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흥정을 네. 하면서 네. 어떨 때는 당근을 쓰고 어떨 때는 채찍을 쓰고 좀 일부러 뻔히 아닌 줄 알면서도 좀 허풍으로 네, 네. 강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있고. 친한 척 하기도 하고 네, 네,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그분이 그 부동산 네. 개발업자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아파트 광고 보시면 네. 이 지하철에서 5분 거리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20분 거리 거리야. 많잖아요. 그럼 따지면 네. 속보로 그러면 5분 거리라고 또 그래. 그리고 개발업자들 보면은 이 물건 납품한 네. 거래처에다가 못 주겠다고 버티다가 네. 나중에 어떻게 절반이라도 좀 달라고 사정하면 네, 네. 그때 인심 쓰듯이 절반 주고 그런 이 딜을 하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에 본인이 네. 쓴 책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비즈니스에서 윈윈은 없다. 네.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려면 상대는 손해를 봐야 한다. 네네. 나는 상대한테 손해를 끼치고 나는 이익 보는 그런 상황을 즐긴다. 네. 이렇게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주 냉혹한 비즈니스맨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상대해야 맞습니다. 된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 네. 이야기였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런 성격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네. 외교라는 것 자체가 그거지죠. 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 자체가 거래고 협상이고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는 더 긴장 관계를 의도적으로 형성을 하고 네. 회담에 가서 좀 더 풀고 이런 과정들은 네. 어느 나라 외교에나 다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외교에서 그런 이 서로 간의 역할과 박자를 맞추는 거는 네. 역할 분담하듯이 함께 해나가 여야가 함께 해나가고 정치가 공동의 책임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네. 선진국이죠, 사실은. 네,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국내 정치에 활용해서 과장하고 오보를 양산하고 이런 현상들이 근래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근데 김영건 의원님이 속 키우면서 외교를 어떻게 잘 알아? 네,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던 네. 그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네. 강경책을 쓸 수도 있고 네. 온건책을 쓸 수도 있고 때로는 비굴해 보이는 네.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걸 야당이나 언론에서 일일이 다 트집 잡으면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국익을 위해서는 좀 도와주는 자세도 필요한 것이고 또 옛날에 어떻게 보면 이 최근 이명박 특히 박근혜 정권의 외교는 우리가 정말 다 죽어가는 못 사는 약소국이었던 이승만 박정희 때만도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승만 씨 같은 경우에 이 미국의 원조를 안 받으면 정말 굶어 죽을 상황인데도 뭐 목리를 부리고 떼를 쓰고 해서 그래도 얻어낼 걸 얻어내고 그런 게 있었고 박정희 정권 때 물론 그 월남 파병의 도덕성, 윤리성 문제는 뭐 좀 있긴 한데 그것은 이제 논외로 치고 일단 거기서 얻은 성과만 놓고 평가를 하자면 일부러 자기 측근인 차지철에게 파병 반대 운동을 하라고 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아이고 이 우리 국내에 이 파병 반대 여론이 너무 높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미국이 애가 타서 이 박정희 씨를 워싱턴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해주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받을 것을 받아내는 그런 이 수단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대통령 중에서 외교적인 업적으로 따져보면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지 단연 단연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요. 이제 흔히 말해서 미국과도 관계가 좋고 중국과도 관계가 좋았던 어찌 보면 유일했던 정부가 이제 국민의 정부. 그러니까 외교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자존감을 드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건 단순히 그 이익을 개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은 우리의 존엄함, 우리의 가치 이런 것들을 외교 과정에서 관철시켜 나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당당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외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네,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솔직히 오늘 방송에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미 정상회담 얘기하니까 자꾸 열이 받기 시작하네. 제가 지난 6월 21일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에 정상회담에 같이 가라고. 아시죠? 그래서 비자 받아놓고 좀 다 해놨거든. 내가 처음으로 코드원을 타보는구나. 대통령 모시고 이제 미국을 가는구나. 한참 들떠 있었는데 이게 한 2, 3일 후에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 의원들에게도 같이 가서 우리 협치 정치 미국에서도 한번 선보이자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한 명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측에서 야당 의원들이 한 명도 안 가는데 우리 여당 의원들이 많이 가는 것이 좀 국민들에게 보이기에는 좀 협치 정신에 어긋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안 가기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첫 그 정상회담이고 미국과 지금 이제 그 국정 공백이라는 것 다시 외교 공백이 함께 됐던 거잖아요. 그 긴 시간이 있은 뒤에 하는 한미 정상회담인데 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속 좁은 행위죠. 그러니까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계속 이 미국과의 혈맹 관계를 계속 부르짖고 또 안보 외교를 가장 중점으로 둔다는 정당이. 국내 정치에 필요한 안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가서 대통령께서 혹시 사드 문제나 다른 어떤 국가 간의 안보 관에 대해서 달리 얘기했을 때 뭐 야당 의원들이 현장에서 대통령에게 좀 조언도 해 주시고 뭐 이러면 대통령께서 또 그런 거 잘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굉장히 생산적으로 우리 외교 방미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야당 의원 때문에 저도 피해 본 거예요, 사실.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체질적으로 협치는 안 되는 그 타고난 체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자기네들이 여당이었을 때 우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협치를 거부했고 지금도 그렇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상명하복에 익숙한 그러니까 권위적이고 상명하복. 원래 이제 군인 출신들이 그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통과 문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딱딱한 얘기만 들으시는
이 청취자들 위해서 네. 재미있는 얘기도 한마디 해드릴게요. 네. 아주 재미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 코드원 뭐 해서 미국 못 가신가 아쉽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 어저께 보도난 그 네. 미국 대통령 영빈과 블레어 하우스 네, 네. 뭐 이번에는 3박 최초로 네, 3박을 한다고 화제가 됐는데 거기서 예 이틀 있었죠. 근데 저는 별로 거기 어느 나라나 네. 별로 사용 안 하고 네. 이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곳들은 네. 서비스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아유 심합니다 거기. 제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 예. 야당 총재 시절에 예. 중국 왔을 때 저 거기서 유학했잖아요. 예. 그때 조대 갔어요. 예. 다위타이였죠. 다위타이. 예. 갔는데 거기가 이제 영민관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되게 화려하거든요.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그리고 외부에서 손님도 못 들어와. 거의 진역 사는 거예요. 네. 꼽직역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난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대는 네. 거기에 비하면 궁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거기서 큰일 났네. 별로 그러니까 낡은 건물, 네. 100 몇십 년 전에 좀 낡은 건물일 뿐더러 호텔에 비해서 서비스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회주의식 서비스구나. 예, 그렇죠. 네. 진짜 모스크바 옛날 네, 네. 소련 시대의 모스크바에 네. 간 것 같이 네. 전화해서 얼음 좀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 주최 만찬에 가기 위해서 네. 턱시도를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세탁을 보냈는데 시간이 돼도 안 오더라고요. 결정적인 거는 네. 그 두 분 어른께서 네. 주무시는 침실 네. 그러니까 국가 원수를 모시는 침실 아닙니까? 네네. 그 침실 한번 들어가서 네. 소파에 앉았는데 네. 소파 쿠션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제가 그냥 푹 박혀버렸습니다. 의자에. 네. 아,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국민의당 대선 공작 네. 게이트에 대해서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을 국민의당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정말 심각한 사건이죠. 예, 네.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네. 그 사건 이름을 붙이는 거는 네. 맞지가 않고요. 네. 조작 게이트죠. 네.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구석이 너무도 많아가지고 수사를 하면은 나올 것이 더 많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이유미 씨 조작을 했다는 단독 예.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 씨 이제 단독 조작으로 예. 지금 규정을 짓고 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됐나요? 됐죠. 됐고 오늘 구속 여부가 적부심을 금방 끝냈다고 네. 나왔죠. 그러니까 구속 여부는 아직 결정나진 않았죠. 오늘 결정날 거고.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그 이유미 씨에 대해서 그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제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죠. 당시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평당원이죠. 평당원의 단독 범행으로 그렇게 크게 파장이 일어나고 그 당시 국민의당 지도부가 정말 벌떼처럼 막 나서가지고 우리 이제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마치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한테 속아서 네. 국고를 낭비했다는 소리나 비슷한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연행되기 전에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그런 그 문자입니까? 네. 꼬리 자르기. 예, 억울하다. 네, 억울하다. 당해서 시켰는데 네, 네. 나 억울하다. 근데 그렇게 그 국민의당 그 당시에 그 선대 본부에서 그렇게 공세를 펼쳤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네. 뭐 우리 당에서도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아무리 급해도 제보자가 실존 인물인지도 확인 안 하고 네. 또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음성을 변조했는데 원본을 들어보자 말도 안 하고 네. 이메일 주소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 실존한다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그것도 그쪽 공명선거 대책단의 이
단장, 부단장이 다 20년씩 검사 생활 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네. 그렇게 어수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게다가 선거 끝난 후에 네. 고소고발이 취하되지 않고 계속 수사를 했는데도 네. 그거를 이 제보자를 접촉해서 네. 그러니까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제보자하고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련자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뭐 당연히 파렴치한 것이고 네. 사실이라 해도 이 국회의원직을 하기에 네.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니까 네. 저는 뭐 정계를 떠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가담했던 예, 사람들. 가담했던 관련된 사람들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제 이유미 씨가 평당원이라고 해도 지도부는 이유미 씨에 대한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굉장히 신뢰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평당원이 뭐 저희도 당원이 많지만 평당원이 그런 뭐 파일 갖고 와서 던져준다고 해서 그 대선 그 기간에 그런 것을 사실 활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유미 씨가 그 조작했던 그 녹음 파일을 당에서 바로 그 활용했다는 것은 이유미 씨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유미 씨는 실제로 안철수 캠프에서 안철수 후보를 직접 지원했던 분이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2012년도부터. 카이스트 후배랬잖아요. 네. 네. 엊그제 그 언론 보도에 이 안철수 씨의 부인이 네. 이유미 씨를 좀 챙겼었다. 같은 여수 출신이라. 네. 그런 보도가 있었고. 또 여수구나. 예, 네. 또 지금 정가에 도는 얘기는 작년에 국민의당 비례대표 7번을 정할 때 그 자리를 젊은 여성 CEO 몫으로 했는데 네네. 결과는 이제 김수민 씨가 의원이 됐지만 네. 이유미 씨도 거기서 경합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안철수 대표로부터 아주 신뢰를 상당히 받았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네, 비례대표까지 거론이 됐을 정도면. 거기다가 최고위원을 역임했던 이준서 씨도 안철수 후보의 1호 역입 인사.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는 못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네. 너무 이게 좀 아마추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작년에 네. 안철수 씨가 저희 어머니를 방문해 가지고 네. 뭐 인사를 드리고 나온 다음에 네. 뭐 그쪽 내부에서 기자들한테 거짓으로 네. 지지 선언이 있었다. 네네, 뭐 이런 걸 했다가 나중에 뭐 녹취한 것까지 그러니까 나오고. 네네, 녹취. 네. 그랬던 그런 어설픈 공작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녹취에 강하네, 녹취. 네. 그 대선 과정에서 네.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에 대해서 자기네가 부부가 창업주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것도 정말 네. 문제 있는 발언이죠. 국민의당을 안철수 부부가 거의 이렇게 사당인 것처럼 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한 표현을 했는데 결국 이번에 이유미 씨 사건도 국민의당이 공당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당으로서의 기능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대선도 그런 사적 관계에 의해서 선거운동이 치러지다가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짐작을 좀 합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는 입장을 표명 안 하고 있죠? 예, 계속 뭐 좀 지켜보자. 입장 그러니까 표명하기 어려울걸요? 지금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네. 검찰 조사에서 네. 새로운 게 나오면 네. 완전히 끝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제가 들은 바로도 그 국민의당이 굉장히 좀 내용에 빠졌죠. 그러니까 네. 그 선거 때 네. 어설픈 선거 운동을 했고 네. 이 몇 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이 선거 운동을 하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도 돼 있지 않고 한마디로 봉숭아 학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나 후보는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박지원 대표께 그 이준서라는 사람이 연락했는데 네. 뭐 몰랐다. 네네. 이 확인을 메신저 들어온 걸 확인을 못했다. 네네. 뭐 이런 네. 식이고 이 안철수 후보도 뭐 전혀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폭로를 하는데 후보와 대표가 모르고 있었다면 그 당이 과연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네. 제멋대로 다 움직이는 당이 그 정말 존재할 가치가 있는 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네. 예, 좀 심각한 문제죠.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 더욱 심각한 거는요. 예. 뭐 지금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것이 뭐 조직적으로 뭐 이런 조작이 있었다라면 당을 해체하겠다. 예. 뭐 본인이 직접 나서 해체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공식적으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자는 얘기도 있고 특검 주장을 하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철회하지 않았어요, 특검 얘기는? 그러니까 문준용 씨에 대한 뭐 검찰 조사를 뭐 함께 이루어야 된다. 함께 이루어내야 한다. 처음에 특검 얘기 꺼냈다가 철회는 아니고 철회는 아니고요. 여론이 워낙 나쁘고 이 받아주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조용해진 건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점이 그러면은 그 문준용 씨에 대한 이 의혹도 밝히자.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대선 직후부터 계속해서 주장했어야지 왜 이게 터지니까 이제서야 특검하자는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 결국은 이제 그 국민의당의 최근에 이제 이런 정말 파렴치한 대선 공작 또 그 이후에 진행됐던 국민의당 지도부들의 이제 그 어떤 말씀. 그래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민심이 정말 악화됐다고 그러는데요. 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국민의당은 이제 광주의 치욕이 되었다는 성명을 발표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인데 광주의 시민단체가 국민의당은 이제 광주의 치욕이 되었다. 이건 사망 선고 낸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 정치적으로 네네. 또 공적으로 봤을 때 그 선거 당시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막 호남당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네네. 그 호남의 명예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호남 분들이 정말 체면이 뭐가 됩니까? 네네. 그런 이 정말 어이없는 행동이다 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또 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 사실 제가 그 이런 국민의당의 야권 분열 행태 그런 문제를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정계에 발을 들인 것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다행스럽다. 그때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왜냐하면 제가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 국민의당으로 간 분들이 저희 어머니까지 이게 연로하시고 이 몸도 좀 안 좋으신 어머니까지 끌어들여서 마치 그분이 국민의당과 한편인 것처럼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저희 어머니의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까지도 땅바닥에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네네. 자, 여튼 이제 이번 국민의당 대선 공작 게이트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 규명이 되면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엄중하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당캐 1부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거든요. 네, 서당캐 20번째 방송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2부는 더욱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개발 단계인데
워낙 환경 파괴가 심해갖고 도대체 산림청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그냥 허용했는가. 네네.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서울 와갖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개혁, 규제 완화 조치를 한다고 하면서 네네. 실질적으로 산림청이 이 감독할 기능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참. 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선거 때 이제 다니면서 현장에서 파악된 민원들 네. 그렇게 이제 쫓아다니고요. 또 근래에는 그 마사회 네. 그 경마장 네. 그 마필 관리사라는 네. 한 분이 자살을 하셔가지고 네. 네. 그 마사회 경마와 관련된 그 사람들의 고용 관계 네. 이 부분을 또 좀 해결해 보려고 네. 마사회하고 노조하고 네. 네. 그건 이제 부산 경마장에서 그 사망 사건 네. 그 자살이거든요. 네. 네. 일어나고 거기도 가보고 네. 주로 현장 위주로 밑으로 빡빡 네. 끼는 일들을 주로 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셨고요. 그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정말 TK의 벽을 실감하게 됐는데요. 네.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TK에서도 이제 국정 운영 지지율은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 경북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잘하신다 그래요. 생각보다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하신다. 그리고 계속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그 반응들이 대체적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권이 바뀌어서 연결고리가 일단 별로 없으니까 대구 경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본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맥, 연고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소외받지 않을까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은 꽤 있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특히 대구의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마 대구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김부겸 신임 장관. 그렇죠.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래도 대구를 상징하는 또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장관이 되셨고, 제가 또 청문회 김부겸 장관 청문회했잖아요. 청문회 끝나고 김부겸 장관한테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TK 대구 쪽에 얼마나 애정이 많은지 몸소 실천하십시오. 그랬더니 김부겸 의원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왜 네 지역구 얘기는 안 하고 왜 대구 얘기 네가 왜 대구 걱정을 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선거 운동을 대구에서 시작하셨고, 그러니까요. 선거 운동을 마감하는 날도 대구에 다시 찾아가서 일정을 시작하셨고, 분명히 대구 경북에 대한 그 의사 표시는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최근에 인사를 하는 거 보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이제 지역 안배 같아요. 김은걸 박사님, 최근에 호남 자주 가셨을 텐데요. 지난주에도 목포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번에 또 우리 인사를 보면 또 호남 출신 인사분들도 많이 입각이 됐는데 이제 호남에서 홀대론 같은 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죠? 예, 그렇죠. 근데 뭐 아직은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지금은 장차관 수준의 이 고위급 인사만 이루어진 상태고 이제 그 밑으로도 사실 그동안에 인사 차별이 많았었기 때문에 좀 꾸준히 단기간에 하고 끝날 일은 아니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꾸준히 돼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안주해서는 안 되고 절대 안 되죠. 옛날 같은 그런 무조건적 지지는 어느 지역에서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20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오늘 출연진들이 워낙 점잖으셔서 함성이 없어요. 다시 한번 박수!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당캐 진행자 김영호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선악회 방송을 만들어갈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단짝이신 박주민 의원님은 지방 공연을 또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두 분의 스페셜 게스트 모셨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호남 민심의 지지를 받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다니셨던 분이죠. 국민통합의 메신저로 전국을 누비신 김홍걸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홍걸입니다. 네. 대선 이후에 좀 쉬셨어요? 예, 좀 쉬고, 네. 예, 이것저것 정리할 일도 있고 해서, 네. 예, 나름대로 좀 바빴습니다. 네. 그럼 근데 대선 기간 끝나고 좀 정리할 일들이 채무 관계를 좀 정리하셨나요? 뭘 인간적인 채무죠? 네, 인간적인 돈이 채무. 아니고. 그러면 요새 식사 자리 같은 거. 예. 네. 예. 대표적으로 좀 중요한 인사 만나신 분 계세요? 중요한 인사라기보다, 네. 오히려 이제 대선 기간 중에, 네. 이 성원해 주시고 네. 도와주셨던 분들 네. 인사를 조금 드렸죠. 네. 다는 못하고. 사실 김영건 의원님이 저도 그거 열심히 하고 다녀야 그렇죠. 되는데 말이죠. 예. 네. 호남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100% 가까운 정도로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세요. 이런 지지 이유는 김홍걸 박사님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호남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선택할 만한 정당은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당 둘밖에 없다고 그쪽에서는 보셨는데, 네. 이제 대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정권 교체 이뤄냈고, 이제 그게 가장 큰 거고, 네. 그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5.18 행사라든가 그런 거를 거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당과 새 정부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생기셨고, 반대로 국민의당 쪽은 이제 점점 무너지는 모습, 질이 멸렬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쪽에 대한 기대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지지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민심이란 건 항상 어느 지역이든 간에 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좀 겸허한 태도로 네. 예, 그분들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네. 대통령 취임하시고 이제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 그때 김홍걸 위원장님도 참석하셨는데요. 예, 예. 정말 그때 오랜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 예, 부르면서 예. 또 그때 한 여성분 나오셔서 예. 정말 아팠던 그 과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전 국민이 다 눈물을 흘렸고 또 대통령께서 그분들에 대한 아주 따뜻한 배려의 모습을 보고 확실히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입장하실 때 이제 5.18 유족들이라든가 이런 민주화 운동 관련된 유족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입장하신 거가 참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이제 기념사 중에서 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신 열사들 이름들 하나씩 서울시 인권조례 만드는 데도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초기에 인권위원장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낙마하고 나서 제가 일부러 책을 사고 읽어봤는데 저는 그 책을 읽어보고 나서 우리 사무실 여직원들한테도 그리고 우리 제 두 아이에게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거는 이론서가 아니고 남자, 여자, 성, 그리고 인간관계, 권력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다독하고 사색을 많이 한 그런 선상에서 나오는 일종의 생활의 지혜서. 그러니까 이게 남녀 관계나 성이라는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구나 피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런 문제들을 잘 대응하고 해야. 근데 상당한 지혜와 그리고 특히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분이 자료가 공개되는 과정, 그 의혹도 좀 있지만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낙마 참 아쉬워요. 그 안경환 후보는 저는 사실 이제 아는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제가 몇 명 지인들한테 여쭤봤어요. 안경환 후보 어떤 분이냐 이제 장관 추천됐을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낭만파라는 거야. 낭만주의자고 낭만파인데 진보 진영에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대요. 그래서 뭐 박원순 시장도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우리 진영에 아주 엄격한 잣대를 냈기 때문에 아주 개혁성과 뭐 이런 것이 굉장히 검증된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편향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전혀 아니고 그분이 교수로 서울대 교수로 계실 때 그 당시에 서울 법대에 여성 교수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네네. 이거 자체가 잘못이다. 이래서 그분이 여성 교수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셨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돌고 낙마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사회적인 비난하고 그분의 삶은 또 상당히 달랐던 기차는 거예요. 떠났어. 그걸 진작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낙마한 후에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뭐하냐고. 제가 낙마한 뒤에 책을 사봤어요. 그분이 낙마하신 것은 안타까운데 새로 지명된 분이 정말 그 검찰 사법 개혁을 강하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안경환 이 교수께서 낙마했을 때 쾌재를 불렀던 사람들이 그 쾌재가 비명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목욕탕에서 자유한국당 한 연세 드신 의원을 만났는데 당 안에서 하는 말씀이 여시 피하려다 호랭이 만났다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안경환 후보님께서 사퇴했을 때 했던 말씀, 나를 밟고 지나가더라도 검찰 개혁은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우리 김영건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하셨던 과일 간식 급식법을 이번에 발의하셨다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과일 간식 급식법. 그러니까 과일 간식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군대 내무반에도 과일 바구니를 넣는 정부가 되자. 이게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그러니까 얘기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법에는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지금은 급식에 어느 날 과일이 한쪽 나오는 날도 있고 안 나오는 날도 있죠.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간식으로 과일이 나가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 한 2교시쯤 끝나고 10분 쉬는 시간을 20분으로 늘리고 걸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과거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분들을 존중하고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세력이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됐다. 이런 부분을 선언하신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우리 당의 농부 국회의원이시고 흥부처럼 착하신 국회의원.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국회의원. 불모지 경북에서 열심히 민주당 씨앗을 뿌리고 계신 흥부 김영건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영건입니다.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대선 이후에 어떻게 또 지내셨어요? 저는 대선 때 주로 이제 경북에 다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이렇게 민원들을 많이 접수하게 되었고, 선거 끝나고 나서 그때 이렇게 파악된 민원들을 뭐 또 다시 현장에 가서 그분들 만나서 뒷작업도 좀 해야 되고 또 이후에 필요한 그 조치들을 함께 해나가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예를 들자면 경북 봉화의 석포 재련소 주변의 중금속 오염. 그러니까 이런 상당히 이제 문제가 제기된 지는 오래되어도 그것이 이제 중앙 언론이나 사회 문제가 되지 못하고 계속 묻혀 있었던 문제들인데 그분들을 뭐 서울로 모시고 와서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또 좀 도와드리고 또 국회 중심으로 간담회도 준비하고 이런 일도 있고요. 울진에 가면은
남수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네. 그 산이 석회 광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30년, 40년 동안 채굴을 하다가 보니까 이 광산이 그 집안 침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싱크홀처럼. 네. 네. 그러니까 대규모 붕괴 사태들이 일어나는데 사상자도 아니죠. 그게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이 사는 뒷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뒷산에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년에 일어난 일이고, 근데 이제 마을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산이 뭉청뭉청 무너져 들어가니까.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근데 선거 때 이제 그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선거 이후에 또 연락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건 이제 산자부 쪽 관련 아닙니까? 네. 또 그런 문제를 같이 한다든가, 영양에 가면 또 풍력 발전 하는데, 선거 때 제가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보통 풍력 발전은 평지나 구릉지 같은 데 하잖아요. 인적이, 사람이 없는 곳에. 네네. 그런데, 영양의 현장에 가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절벽 같은 산을 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환경 파괴가 엄청 심한 거죠. 난개발인 거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풍력 발전하고 그 민가하고의 이격 거리가 아직 법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민가하고 법적으로 얼마 이상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당연하죠.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사드부터 환경영향 평가가 없나 봐. 저도 그 비슷한 얘기를 그 전남 신안 섬 쪽에서 들었는데 이제 주민들 민가와 너무 가까운 곳에 그렇죠. 풍력 발전 시설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있다 하는데 그러니까 풍력 발전이 원래 친환경이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반환경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거리 있다가 보니까 이게 작동을 하면은 소음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하니까 어지럼증 뭐 이런 것들 실제 발생한다 그러고. 근데 거기는 이제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빨리 내각 구성이 돼서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우리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지금 발목 잡기를 너무나 세게 하고 있어요. 야당의 인사 발목 잡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저는 농해수위 소속인데 우리는 이제 그 농림부 장관도 해야 되고 해수부 장관도 청문회를 해야 되고 근데 농해수위는 숙제를 다 했어요. 두 장관 다 이제 오늘 농해수위 그러니까 농림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문 보고서 채택을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농해수위는 상대적으로 여야의 협조가 잘 돼갖고 일이 빨리 진행되었는데 다른 위원회들 보면은 좀 상황이 심각하죠. 근데 저는 우선 드는 느낌이 뭐 자유한국당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이 탄핵된 그 정부 여당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빨리 잊어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이런 문제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탄핵에서부터 기인하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가 출범되는 과정은 전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맞는 게 아니냐. 우선 출범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그 정책적인 문제나 이후에 발생하는 오류가 있으면 그것은 냉정하게 따지고 들더라도 출범은 전적으로 이렇게 좀 대승적인 모습으로 함께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청문회 그 제도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청문회도 이제 뭐 민변이나 우리 시민사회 세력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도덕적인 문제는 민변 같은 경우는 주로 법률가니까 내부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근데 거기서 통과 여부를 이제 결정짓죠. 그래서 결정진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요. 만약에 통과된 분은 이제 정책 청문회 중심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최근에 뭐 보도됐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장관 추천하면 안 하려고 그런다잖아요. 뭐 네. 자식들과 네. 자식들 뭐 부인들 뭐 정말 모든 것을 다 네. 까니까 그것도 그 팩트를 갖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혹, 네? 뭐 카더라.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금 기피한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안경환 후보자 같은 분은 그러니까요. 뭐 본인과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파헤쳐져 가지고 상처를 입으셨고 네. 지금 오늘도 보면 김상곤 후보자 네. 보면 완전히 색깔론으로 네. 무슨 사상 검증하겠다는 식으로 아니 대한민국에서 장관 후보자로 나온 사람이 무슨 용공분자 친북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인 그런 면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자유한국당에는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 국민의당 경우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에 협조하면 혹시 이중대 소리 듣지 않을까 염려하고 중립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박쥐라고 그럴까 봐 염려하고 또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았다가는 적폐 세력과 한패라고 소리 들을까 봐 또 염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안경환 후보자 낙마하고 난 뒤에 그분이 최근에 쓰셨다는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매해서 읽어봤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원래는 그 박원순 시장하고